안녕하세요. 남편한테 월 400만 원 받는 전업주부입니다. 남들은 400만 원이나 전업하면서 받으면 팔자 정말 좋다라고 하겠지만 전 도저히 못하겠어서 이혼하자고 하고 친정에 와 있어요. 이런 저를 남편은 이해 못하겠대요. 이혼은 절대 안 할 거래요. 그래서 저더러 남들한테 물어보라네요. 같은 여자여도 이건 네 편 절대 안 들어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글을 써봅니다. 객관적으로 들어보시고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28살, 남편은 32살이고 반반 결혼했어요. 사실 남편 쪽에서 더 해준다고 했었기에 제가 반대를 했어요. 공평하게 반반씩 조금 작게 시작해서 같이 불려나가자고요. 처음 시작은 별 문제가 없었죠. 월급은 좀 적지만 저도 제 직업이 있었고 남편은 사업을 크게 했고요. 집안일은 도우미 아줌마 불렀어요. 근데 도우미 분들이 자꾸 마찰이 생겨서 예를 들면 물건을 훔쳐가고 일 처리를 깔끔하게 안 하는 거 등등요.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저보고 일 관두고 전업을 해주면 생활비는 자기가 다 내겠대요. 그래서 다른 집들처럼 꼴랑 100에서 150만 원 주면서 전업하라는 거면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도우미 아줌마 분들 250만 원씩 드렸거든요. 주 6일 하루 5.5시간. 남편이 저에게 400만 원씩 주겠대요. 생활비 제하고 남은 돈 제 용돈처럼 써도 되고 비상금으로 모아도 되고 전혀 터치하지 않겠대요. 그래도 처음에 싫다고 했어요. 일하는 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집안일 안 돌아가고 아침마다 전쟁 찍다 보니 결국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퇴사하고 전업주부로 살겠다고 했죠. 남편이 약속대로 꼬박꼬박 400만 원씩 줬어요. 제가 생각보다 요리에 소질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집안일이라는 게 하루 종일 해도 해도 끝이 없잖아요. 애도 없는데 뭐가 그리 힘든데 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정말 할 말 많아요. 제가 전업으로 바꾸자마자 남편이 요구한 게 첫 번째는 남편의 모든 옷을 다림질 할 것, 청바지로 다림질하고 두 번째는 침대 시트를 매일 세탁해 달라고 하네요. 세 번째, 같은 반찬 절대 금지, 국은 필수고요. 반찬은 새 걸로 4가지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매일매일 구석구석 쓸고 닦을 것, 주방, 화장실 포함해서요. 저도 처음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저도 밖에서 9시간씩 근무를 했었으니까. 출퇴근하는 시간도 2시간 정도 빠지고 집안일 하는데 9시간 소요되는 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착각한 게 있었어요. 400만 원이 제 순수한 월급이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야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불만이 없을지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국 끓이고 반찬 4가지 이상 메인 메뉴 1가지씩 하고 절대 냉동식품은 안 먹어요. 모두 손으로 다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만두가 먹고 싶다고 하면 만두피도 직접 밀대로 밀어서 만들고 거기에다가 만두속 만들고 직접 다 빚어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400만 원 주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한대요. 남편은 밥 먹는 동안 출근복 다림질하고 남편 출근시키면 8시 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세탁기 돌려놓고 거실, 주방, 바닥 쓸고 닦고 합니다. 거실, 가구, 식탁 등 주방 가구 먼지도 다 쓸어내야 하고요. 유리창도 반짝반짝 하기를 원합니다. 집은 32평이에요. 세탁기가 다 되면 마른 빨래 걷고 새빨래 널고 침대, 시트 다림질하고 정리하고 빨래 다림질하고 화장실 청소하면 이 추운 겨울에도 땀이 비 오듯이 납니다. 보일러는 당연히 안 틀고요. 음악은커녕 커피 한 잔 여유 있게 마실 틈도 없어요. 그렇게 끝내놓으면 11시쯤 되거든요. 그럼 그날 장 보러 가요. 당일 배송이라도 시키면 좋은데 내가 직접 가서 사오는 것처럼 배송시킨 물건은 싱싱하지가 않고 좋지 않은 거 가져다 준다고 저더러 직접 장까지 보라고 합니다. 장 보고 오면 12시, 12시부터 저녁 메뉴 구상하고 반찬 만들어요. 제 점심은 아침에 먹고 남은 걸로 대충 빠르게 먹고 메인 메뉴 손질과 국거리 손질까지 끝내두고 방 청소를 합니다. 서재책에 먼지 한 톨 없었으면 한다고 해서 다 꺼내서 마른 수건으로 털고 닦고 융통성 있게 며칠에 한 번씩 하면 된다고요.
남편이 매일 퇴근하고 검사합니다. 꼭 학생이 된 듯한 기분이죠. 청소라는 게 하루만 안 해도 먼지가 쌓여서 평소에는 2, 3일에 한 번씩 해도 몰랐는데 매일같이 하니 작은 것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요리하고 청소하다 보면 4시 됩니다. 이때부터 메인 메뉴 만들고 국 끓이고 2명 먹는데 사실 그간 식비가 많이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자꾸만 고집을 해요. 고기도 제일 좋은 거 써야 하고 제일 귀하고 맛있는 거. 싼 반찬은 쳐다도 안 봐요. 메인 메뉴 제외하고도 밑반찬은 다 생선이나 고기 들어간 가격대 있는 것들로만 만들어야 하고요. 심지어 근처 사는 시누이 반찬까지 해줘야 합니다. 같이 만들어서 주라고 하네요. 내가 돈 주니까 네가 해야 된대요. 계산해보니 한 달 식비가 월 200에서 250만 원까지 나오더군요. 제가 월급을 290만 원에서 320만 원까지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배달 음식과 외식 비용도 제가 받은 생활비에서 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한 달 내내 하녀처럼 10시간 넘게 일하는데도 100만 원 선이더라고요. 남편 퇴근해서 저녁 먹이고 설거지하고 주방 청소하고 나면 9시간 넘는데 그래도 일이 다 안 끝나요. 다음날 반찬 대강 만들어놔야 하고 또 정리하고 하고 하루에 노동시간이 12시간이 넘더라고요. 최저시급은커녕 열정페이 수준이죠. 근데 남편은 뭐만 하면 400만 원이나 받는 전업주부가 어딨냐고 합니다. 자기 친구들은 애가 둘씩 있어도 생활비로 200에서 250만 원 주는데도 여자가 알뜰히 모아서 용돈하고 커피도 사 마시고 남편 옷도 사고 자기 옷도 사고 비상금 만들어서 남편한테 건네주고 그런다네요. 월 400만 원씩 받는 전업주부가 어디 흔한 줄 아냐고. 제가 밖에서 일도 안 하고 팔자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저 싸우고 화내고 울고불고 반복을 하다가 결국 전업을 한 지 5개월 차에 2손 2발 다 들고 그냥 그만하자, 이혼하자 하고 친정에 와버렸어요. 현재는 구직 중입니다. 쉽지가 않네요. 당분간 부모님 밑에서 쉬면서 일자리 알아볼 생각이에요. 월 400만 원 주면서 가사도우미를 써도 식비 빼면 월급도 안 나오는 걸 5개월이나 전속 하녀처럼 살았다니 억울해서 자다가도 벌떡합니다. 이게 생각하기보다 닥치니까 잘해내고 싶어서 정신없이 기계처럼 일만 한 것 같아요. 직장 그만둔 것도 후회스럽고 저런 인간의 게임에 넘어가서 종살이 한 것도 억울하고 글을 쓰면서 제가 참 한심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네요. 왜 바로 그만두지 못했을까요? 무의식적으로 400만 원 받으니 남편이 하는 말을 다 들어줘야 한다라고 마치 진짜로 남편이 왕인 것처럼 지배당했던 것 같아요. 월 400만 원,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금액인가요? 대단해지려면 월 400만 원씩 전업주부 용돈으로 주고 생활비는 별도로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얻은 거라고는 허리디스크와 주부 습진 뿐이네요.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건 줄 알았으면 남편이 저런 인간인 줄 알았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혼녀 딱지가 무섭지만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가감없이 글을 썼으니까 느끼는 대로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리면 남편한테도 링크 보내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당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댓글입니다. 아내를 완전히 소유 통제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쓰는 가스라이팅하는 방법이네요. 일단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그 다음에는 경제권을 뺐죠. 그 후에는 주변 친구 지인들과 관계를 끊고 나니 남자 아니면 거지다, 갈 곳이 없다, 이혼녀는 비참하다, 뭐 이런 관점을 계속 세뇌하다가 애를 낳게 하면 애 엄마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너는 엄마로서 부족하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때쯤이면 아무리 예쁘던 여자라도 인상이 칙칙해지고 눈빛이 불안해지고 남편 비위 맞추는 것에 온 신경이 가 있어서 가끔 던지는 칭찬 한마디에 허덕이면서 역시 내 남편은 좋은 사람, 나는 부족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집 쪽에 찍소리 못하는 노예가 되더군요. 남편 비위 맞추게 하는 1순위가 시부모 시가 쪽 가족이 며느리가 부족하다, 걔 왜 그러냐,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더라 등등 헐뜯는 말 하는 거니까요.
아들에게 네가 여자 잘못 골라와서 내가 기분이 나빴다는 뉘앙스에 자존심 상한 남편은 아내를 쥐잡듯이 잡거든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여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종속적인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낮은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상황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도망도 못 가도록 길부터 다 끊고서 완전 지옥이 되는 거예요. 월 1,000만 원씩 받아도 그렇게는 못 살아요. 도우미는 그런 집에서는 몇 달 안 가서 그만둔다 할 겁니다. 대충 살지 무슨 꼴값? 월 1,000만 원씩 받아도 침대 시트 매일매일 안 갈아요. 호텔도 아니고 정말 매일매일 침대 시트를 바꾼다고요? 4,000만 원을 주면 가능할까요? 미쳤네요. 5개월 버텼다니 용해요. 저는 한 달도 못 버틸 듯 해요. 신랑분한테 100만 원으로 호텔 가서 살라고 하세요. 호텔에서 식사비 내고 시트 매일 갈아주고 청소도 해주니 딱이네. 무슨 자기가 옛날 왕이야? 요즘 옷 다림질 매일 해서 입는 사람이 어딨어. 요즘 와이셔츠 막 빨아도 구김 거의 없고 스팀 잘 나와 본인이 쓱 스팀 쓰면 되고 밥은 무슨 식당이나 매일 세 반찬에 세국. 아, 병이네요. 그 집은 애 낳으면 안 되겠네. 어찌 감당하겠어. 가정부 썼으면 250만 원에 재료값 썼을 텐데 250만 원 받는 가정부 그렇게 일하라고 하면 다 그만뒀음. 부부가 같이 산다는 느낌보다는 여자를 가정부 취급하는 듯 싶어요. 말만 400만 원이지 어떻게 400만 원어치 부려먹으려고 하는 못된 심보네요. 저 돈은 순수익으로 준다고 해도 올 도움이 없을 듯 해요. 저 정도면 병 아닌가? 남편한테 링크 보낸다고 했죠. 남편아, 너 정상 아니니까 병원이나 빨리 가. 이혼하고 친정 부모님 밑에서 100만 원 받는 알바라도 하는 게 훨씬 행복할 듯요. 생활비 포함해서 400만 원 주고 왕노릇하는 사람이 진짜 있구나. 남편이 제정신이 아닌 듯 하네요. 시트 갈기랑 매일 청소 유기농 식단에 매일 다른 반찬을 요구하는 건 메이드랑 요리사랑 영양사 세 사람의 몫을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고 아내를 값싼 저임금 고용인으로 부리는 거죠. 호텔도 연박하면 시트 매일 안 갈아줘요. 400만 원으로 그냥 호텔 가서 살면서 매일 시트 교체 요구하고 세탁에 다림질 서비스 이용하고 저녁마다 메이드 불러서 구석구석 검사하고 삼시세끼 골고루 다른 메뉴라서 식사비 쓰고 남는 돈 용돈으로 쓰고 비상금도 만들라고 하세요. 남편분 250만 원으로 알뜰히 살고 비자금까지 만든 여자들은요. 남편이 당신같이 그렇지 않죠. 매일 다른 메뉴 먹고 반찬도 4개 이상 국 필수 이렇게 먹고 살면요. 250만 원으로는 모자라요. 그리고 매일 다림질에 매일 침대 시트까지 모두 세탁하면 물세가 나와도 더 나와요. 깔끔도 정도가 있죠. 이 정도면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 드리는 게 당신한테는 나아 보이네요. 그동안 갈아치운 가정부도 청소나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인 것 같지만 아내분도 노력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남편분 적당한 선에서 서로 양보하시던지 아니면 이혼해 주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어느 여자도 못 살아요. 입주 청소 도우미 월급 450만 원 이상일 건데요. 물론 장보고 하는 금액은 따로 받고요. 450만 원도 6년 전 금액이라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침대 시트를 매일 빨진 않아요. 결혼 전에는 어떻게 살았대요? 사람 고용해서 저렇게 유지하려면 400만 원 가지고 되려나? 님은 배우자가 아닌 것 같아요. 와, 대박이네요. 저희 도우미 부를 때도 저렇게 일 안 시켜요. 아내분을 도우미보다 몇 배는 일 많이 시키고 노동의 대가가 400만 원이면 인정이지만 생활비 포함 400만 원이라는 말이 웃기네요. 저 같아도 이혼이에요. 생활비 포함이면 보통 주부들처럼 집안일하고 주말에도 남편도 조금 같이 해야 하지 않나요? 시트는 일주일에 한 번, 다림질은 세탁소, 음식은 같은 거 두세 번 정도 먹어야죠. 남편 참 자기가 왕인 줄 아네요. 그깟 사업한다고 400만 원 주면서 아내를 가정부처럼 부리다니. 저는 순수익 1,000만 원씩 버는데도 아내한테 그렇게 안 시키는데 남편분 정말 못나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 딸이 하나 있고 결혼한 지는 어느덧 6년 차예요.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 남동생은 진짜 착하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남매끼리 원래 커가면서 많이들 싸운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남동생과 저는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안 나는데 농담이 아니라 둘이서 싸운 적이 없어요. 어릴 때도 동생이 너무 착하니까 솔직히 제가 못되게 굴어서 동생이 운 적은 있어도 저한테 달려들거나 얄미운 짓 한 번 한 적 없이 누나인 저를 엄청 따랐던 애라서 저도 동생을 진짜 좋아해서 항상 이것저것 신경 쓰고 챙겨줬어요. 동생은 공부에 취미가 없던 저와 달리 공부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최상위권이었지만 소극적인 성격 탓에 소설 같은 걸 읽고 쓰는 걸 좋아했고 그게 직업이 되었어요. 군대를 다녀올 무렵부터는 장르소설 작가로 활동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고 동생도 초기작이라 그렇다며 돈이 안 되는 것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동생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왜 이런 이상한 걸 하느냐고 한 소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나 장르소설이 돈이 안 되었지 지금은 엄청난 수익을 내거든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니 엄청 걱정을 했었죠. 자기의 의견을 잘 내세우지 않던 동생은 저희 때문에 작가의 길을 잠시 접고 대기업에 취직을 잠시나마 했었으나 본인의 성격상 상사와의 갈등이나 직장 내 분위기 때문에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아 하며 저희에게 처음으로 작가로서 정말 살고 싶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때 우려 반 걱정 반으로 허락을 해줬는데 동생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은 있었지만 시장에서 인기를 얻어 당시에 제가 다니던 중소기업 연봉을 한 달 월급으로 들고 갈 때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이 몇 년째 유지되자 집에서는 동생에게 더 이상 회사에 취직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큰 단점이라면 동생의 생활은 365일 내내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생각하고 스토리를 짜내고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올려야 되다 보니 가족 여행을 와서도 매일같이 노트북을 끼고 다니면서 글을 적고 어떤 날은 글이 적히지 않는다며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했고 그러다 보니 대인관계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죠. 당연히 밖을 나가지 않으니 연애는커녕 매일매일 집에서 혼자만 있는 시간만 길어지니까 우울증 증세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생활이 몇 년 이어지다 보니 저희 집에서는 일단 동생을 결혼부터 어떻게든 시켜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으로 마음을 다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죠. 그렇게 선을 보게 했지만 동생의 숫기 없는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 일 때문인지 도통 부모님의 소개로 본 선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제 지인들까지 동원하여 여자를 소개시켜줘 봤지만 만남을 2-3번 이상 이어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여태까지 솔로로 연애 한 번 못 해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허우대가 여성들이 싫어할 스타일은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었죠. 실제로 제 지인들 중에 동생을 좋아한다고 표현을 한 적도 있었는데 동생 측에서 바쁘다고 다음에 만나자며 완곡한 거절 끝에 심통이 나서 엎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 저희 집안 사람들은 더욱 미칠 지경이었죠. 오죽하면 혹시나 동생 취향이 동성애자인가 싶었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사회 은둔 고립형 남자였어요. 저희가 평소에 혼자 살다가 죽을 거냐며 이리고 뭐고 돈 벌어서 뭐 할 거냐며 말을 하자 동생은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제가 조카를 낳자마자 변해버렸습니다. 처음 조카를 보던 동생은 저희가 생각했던 태도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에 와서 동생을 볼 때면 자기 작업실에 들어가 매형과 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하고 30분 정도 대화만 하고는 항상 혼자서 작업하고 그게 끝이었거든요. 저희가 영화를 보러 가자거나 근처에 밥을 먹으러 나가자고 할 때도 정말 특별할 때 말고는 혼자 집에서 밥을 먹고 일만 하던 애였는데 저희 딸을 보자마자 그때부터 완전 자기 딸 마냥 끼고 살더라고요. 저희 딸도 삼촌을 너무 좋아해서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는 외갓댁에만 오면 삼촌 방에 들어가서 삼촌이랑 노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더니 동생이 어느 날 나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자기도 송이 같은 예쁜 자식 가지고 싶다면서요.
확실히 동생이 진짜 조카라면 끔찍히 여겼거든요. 저희는 얼씨구나 해서 그때 동생을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시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동생을 압박하며 결혼을 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드디어 마음이 가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마음이 간다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하는 동생이기에 제가 설레이고 긴장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가 여태까지 소개해준 잘난 집안, 잘난 직장에 다니는 여자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동생보다 5살 어린 이제 막 2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돈은 자기가 벌면 되고 너무 잘난 여자들은 데이트를 해보니까 이것저것 간섭하려 든다고 따지고 들고 하는 게 너무 심적으로 소모된다고 그냥 결혼하면 잘할 것 같아서 이 여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사랑하는 마음은 없냐니까 안 보면 보고 싶고 이 여자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고 이런 거 없냐고 물으니 동생은 살면서 그런 마음은 가져본 적은 없다네요. 그럼 다른 여자들을 더 만나보라고 해도 지금까지도 시간 많이 허비했다고 자기 일에도 지장이라고 점점 지치니까 이 여자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저희 전부 다 말문이 콱 틀어막힌 기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말려보아도 괜찮다며 고집부리던 동생은 결국 그의 집안과 상견례를 잡았습니다. 그 집안에서야 저희 집안은 나쁘지도 않고 동생 연봉에 학벌까지 보더니 아주 만족스레 좋아했습니다. 동생은 저희에게 지원 같은 건 안 해주셔도 된다고 자기한테는 자기를 귀찮게 안 하고 가정에 충실해줄 그런 여자가 아내로서 최고라며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희 집도 남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줄 수가 있을까요? 부모님께서는 남동생에게 어느 정도 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반년 뒤 올케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결혼할 때부터 올케는 정말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본가 집이 불편한지 동생은 결혼 후에도 본가에 몇 번씩 찾아왔지만 올케는 한 번도 안 따라왔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요. 효도는 서로 각자 셀프로 하는 거 아니냐고 우겼다네요. 그 상태로는 임신까지 하고는 거동까지 불편하다며 못 가겠다 했다는데 기껏 임신 8주차에 30분 거리에 있는 시댁도 못 간다면서 맨날 자기 친정에는 아주 들락날락 잘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도 점점 불만이 쌓여갔고 그걸 동생한테 표현하면 동생은 그러면 자기도 불편해서 본가 오는 것 자체가 분란의 여지가 되니까 자기도 다 안 오겠다고 하면서 본가 오는 횟수를 줄여버리더군요. 정말 명절과 부모님 생신 말고는 올케 얼굴을 보기 힘들었지만 올케 친정 부모님은 제 동생 집에서 살다시피 주말마다 방문하는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동생 집에 가려고 하면 올케는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계속 댄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는 네 동생이 미련하고 바보처럼 살고 있다는 말을 하며 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울지만 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엄마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어서 말씀하신 건 이랬어요. 동생은 결혼할 때 집 산다고 지원해줬던 돈으로 집을 사긴 했는데 며느리는 돈 쥐꼬리만큼만 들고 와서 혼수하라고 돈을 줬는데 나중에 글쎄 며느리가 사실 요번에 혼수하라고 준 돈이 모두 빚이었다며 혼수할 돈이 부족해서 그 돈은 사실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라는 명목으로 동생에게서 돈을 매달 뜯어가 친정에 갖다 바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엄마가 말해준 걸 듣고 순간 화가 나서 동생 집에 쳐들어갔더니 이건 뭐 방에 온갖 명품들이 그리도 많은지 특이하게도 동생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올케 것뿐이더군요. 책상 위에는 백화점 VIP 초청 이딴 카탈로그도 보이고 얼마나 돈을 써제낀 건지 진짜 없이 살던 년이 동생을 만나 등골을 제대로 빨아서 먹는 게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결혼 전에 시장에서 샀던 저렴한 보세 추리닝 옷, 결혼 후에도 아직까지도 그 옷을 입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올케는 그것도 모자라 밖에서 안 나가는 동생 대신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문화센터를 돌아다닐 때도 많았다고. 외제차도 한 대 사서 돌아다니며 있더군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들자 올케는 자기 남편 돈 자기가 쓴다는데 왜 내가 난리치냐고 저한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시댁이 이렇게 자기를 너무 못살게 굴어서 앞으로 2번 다시 시댁을 찾지 않겠다며 문을 쾅 닫는데
마침 동생이 뒤따라 나와서는 아내가 아이를 낳고 산모 우울증이라 잠시 저렇다며 누나가 이번만 좀 이해해달라고 자기가 잘 달래서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집에 와서도 분이 안 풀렸지만 정말 저대로 동생을 방치하고 놔주면 저런 여자한테 갇혀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착하고 좋은 동생이지만 저렇게 동생의 등골에 피 빨아먹는 듯한 모기 같은 여자를 앞에다 두고 모르고 산다는 게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올케가 바람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가 생겨 점심시간 밖에 나가서 업무를 보는데 세상에 올케와 웬 낯선 남자가 지나가는 걸 우연하게 보게 되었던 거죠. 아주 대담하게 길거리에서 그 낯선 남자와 연인처럼 지나가는데 저는 순간 너무 기가 막혀서 동생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에게 올케는 지금 어디 갔냐고 하니까 친정엄마가 불러서 나갔다네요. 아이는 자기한테 맡겨놓고요. 저는 그래서 내가 지금 올케를 우연히 길거리에서 봤는데 네가 볼 땐 어디 봐서 올케랑 같이 있는 옆 사람이 친정엄마 같은지 한번 보라며 동생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동생은 사진을 보자마자 분노에 차서 얼마 안 되어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자주 이렇게 나가는 적이 있어서 의심을 전혀 안 했다고 하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나갔냐니까 거의 결혼 초부터 계속 그랬다고 하더군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밖으로 나돌아다녔는데 제가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보자 동생이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다그쳐서 저는 힘들게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인데 조카 친자 확인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는지 잠시 충격받는 표정으로 멍하니 있다가 알겠다고 그리고 오늘 일을 비밀로 해달라며 저에게 당부하더군요. 저는 동생에게 혹시 덮을 생각이냐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모든 것을 명확하게 증거를 모아야 된다며 이거는 부모님도 충격받고 쓰러질 수 있는 큰일이 될 수가 있어서 부모님께도 자기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꼭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동생이 경찰서에 있다고 갑자기 연락이 오더군요. 올케를 얼마나 팼는지 병원에 실려가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폭행죄는 동생이 잘못을 했지만 올케는 사기죄로 이미 고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미 동생과 만나기 전부터 3년을 넘게 만나던 남자가 있었고 집안에서 그 남자가 비전이 없으니 일단 선을 한번 보라고 했기에 처음부터 동생에게 돈을 타서 이혼할 작정으로 그냥 돈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결혼해서 갈취를 했던 거죠. 심지어 아들조차도 동생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거기에 동조를 했던 게 바로 장인 장모였습니다. 장인 장모 말로는 처음에는 몰랐다. 나중에 뒤늦게 알고 나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너무 엄청난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딸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올케는 지속적으로 집안의 일을 핑계로 거액의 돈을 갈취해갔습니다. 거기에 장인 장모도 딸과 사전에 들키지 않도록 미리 입을 맞췄던 거고요. 근데 처가 모두가 짜고 친 정황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장인 장모도 딸에게서 거액의 돈을 계속 입금받은 정황이 있고 그 남자하고도 돈을 흥청망청 쓴 것도 탄로가 나 올케뿐만 아니라 처가의 장인 장모도 실형을 받아 감옥에 수감이 되었네요. 동생은 남자와 올케 둘 다 위자료 소송까지 들어갔으나 돈은 이미 다 써버린 개털들한테 받아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동생 돈을 갈취해서 흥청망청 다 쓰고 기껏 남은 건 올케 명품들과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는 돈 그리고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소중하게 키웠던 동생이 죽어서도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제 동생이 이 사건 이후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